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산기념사업회를 회장 맡고 있는 김재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7번째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문학이 지금 상당히 쇠퇴하는 그런 현상을 보시고 인문학 강좌를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여러 군데 가서 또 하시고, 특별히 양구에 철학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병욱 교수하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양구에서 1년에 한 6번 정도 이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도산기념관에서도 1년에 한 4번 정도,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인문학 강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7번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번 했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또 저희들이 또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행을 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선생님 모시게 된 거는 선생님 지금 106세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모시는 것은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실제로 생전에 만나 뵀던 분이, 생존하신 분이 오직 김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이 중학교 시절 17살 때에 평양에서 안창호 선생님을 돌아가시기 1년 전일 겁니다. 뵙고 또 그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셨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 도단 기념관에서 모시는 것은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7번째 강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인문학 강좌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미리 사전 등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을 김 교수님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인문학 강좌를 저희들은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몇 대까지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7번째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여기는 도단 안창호 선생님을 모신 그런 이 앞에 공원에 있는 묘소는 도단 안창호 선생님 부부의 묘입니다. 1973년도에 이장을 해서 여기다 잘 몰라요, 이 동네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묘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리고 이 기념관은 우리 1층에는 도단 선생님이 일생 동안에 활동하신 것을 저희가 전시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도단 선생님 모신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인문학 하게 되면 꼭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인데 우리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을 다 나눠 가지는 학문, 그걸 이제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인데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걸 이제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생활에서 선한 것은 택하고 악한 것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그 윤리학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논리학도 그분이 시작했고요. 책이 나왔고 윤리학도 그 사람 때문에 먼저 나와서 윤리학의 제일 역사적으로 먼저 쓰여진 책이 세계에서 무엇인가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입니다. 그 윤리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 가운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 첫째는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하지만은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부님 같은 분들, 스님들 같은 분들은 돈 안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은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다. 그 말로 시작을 이제 해가지고요. 마지막 가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이고 하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인격을 가지는 사람은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지는 행복도 가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그 IQ가 높다고 할까요? 미국에 콕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연구실에 있는 이제 조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꺼내놓고서 제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다 꼽아보는데 뜻밖에도 독일의 시인 괴테가 첫째가 됐어요. 그 사람의 IQ가 얼마나 높으니까 소년 때부터 늙을 때까지 100분지 190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 사람이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누구 하니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가 하면 11살 났을 때에 히라보와 라틴어까지 다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군가 하고 보면 그 프랑스의 우리 기독교 사상가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파스칼입니다. 그 사람이 되신데
5등 아마 데카르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머리가 좋았다고 하는 교회때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쭉 살아오는데 말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그러니까 인격만한 그릇에 내 행복이 들어가 있고 인격이 큰 사람은 큰 행복을 누리고 인격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다 우리 다르습니다. 다 다른데 이제는 우리 시대하고 여러분 시대하고 젊은 시대하고 좀 다르습니다. 또 문화가 높은 사회에 사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습니다. 아까 교회가 우리 독일 사람이거나 하니까 그 사람 얘기했는데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독일 갔다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훈크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한국 대학생이 이제 조교를 쓰면서 가정일도 좀 돌봐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구들 옷장이라든지 뭐 가구들이 쭉 있는데 그 가구가 하나하나 백화점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좀 보기 어려운 거다 말이야. 가정에 꼭 예술적으로 맞고 아주 가구 박물관 같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가구가 이거 백화점에서 사온 겁니까? 혹은 만든 겁니까? 그랬더니 그 훈크 교수가 뭐 이런 거 아니 만들었다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분이 팔을 못 쓰거든요. 오른팔 소아마비 때문에 팔을 못 써요. 그러니까 가구 만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거 아니 설계는 내가 하고 만들기는 내 아내가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가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뭔 거 아니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가구 기술자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쭉 살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알아서 팔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모여서 너 이제 팔을 못 쓰게 되니까 가구 기술자가 되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겠다 말이죠. 뭐 좋겠는가 말이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학문을 하는 건데 너 가구 기술 하려고 해야 되니까 생각도 기계적인 면이 있고 뭐 그랬으니까 무슨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구안이 물리학을 공부하겠다. 그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된 겁니다. 교수가 되긴 됐어도 어려서부터 그 가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간절했으니까요. 결혼하면서 그 부인 보고서 내가 설계는 해줄 테니까 당신이 좀 만들어서 가구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뭐 인생이니까 인생의 도구가 되니까 만들자. 그래서 그 교수는 설계를 해주고 부인이 이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행복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차 마시고서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보겠냐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거기 가봤더니
그 설계하는 책상이 있고 거기 가구 만드는 도구들이 쭉 있고 이제 부인이 그걸 만들고 그 한국의 대학원 학생이 이제 거기 왜 좀 가게 되냐면 힘든 거 옮길 때 같은 거 이런 때는 이제 이 학생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게 문화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하고 다르다 말이죠. 다르다. 다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행복을 찾는 거, 그 인생인데, 우리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요. 남이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거기도 끼어들어서 하려니까 나보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100사람이 한 가지 경기씩 하면 1등이 100명이 나오는데, 경기를 하나만 100사람을 시키면 1등은 하나밖에 없죠. 99명은 1등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다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민관이 그 무슨 각 분야의 책임자, 체육회 회장들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운동선수들이 메달은 따는데 말이죠. 금메달은 따는데 말이죠. 그 코치 윗사람들은 싫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인데 내가 아무래도 이런데 누구 한 사람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를 내가 신문에 써서 이제 우리나라 체육회도 달라져야겠다. 그 글을 썼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민관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수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 재능이 있어서 수영을 잘하니까 그 체육 선생님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체육회죠. 일본 체육회 사람들이 이 여학생을 키워가지고서 올림픽에 금메달 후보를 만들자 말이죠. 그래서 그 여학생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 우리 체육 운동선수 키우는 거 있죠. 거기에 체육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 메달 따라라고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가 되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 말이죠. 체육관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말이죠. 내가 한번 먼저 가봐야겠다 말이죠. 가봤습니다. 우리 이제 체육회 선수들 사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쭉 가보니까요. 쭉 보니까 전부 맹구하는 목표는 애들의 행복이라든지 그 애들의 인생은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메달 따는 겁니다. 올림피아 금메달 하나 따게 되면 그게 목적이니까 말이죠. 무조건 그것뿐입니다. 다른 수양도 없고 말이죠. 기구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고서 내 딸을 여기다 보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 보고서 내가 가보니까 그거는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메달 따는 기계인데 나는 너 보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 60, 70대에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는데 메달 한 번 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인생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죠. 남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학문하고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데 메달 하나 딱 땄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너 50, 60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말이죠. 그 애가 어머니 얘기했더니 민관이 나 그런 데는 안 간다고 말이죠. 뭐 하러 가서 내가 메달 떼는 기계냐고 말이죠. 그거 하고 싶으래 한 대 시키고 수영은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나 좋아하다가 뭐 즐겁게 하다가 안 하면 그쁘니까 안 가겠다고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선수들이 전부 불만이에요. 그 유명한 그 이제 배드민턴 선수도 그랬죠. 나 여기 쓱 들어오니까 3년 동안 선배 선수들 심부름 하느라고 빨래질도 하고 말이죠.
뭣도 해주고 말이죠. 시키는 싫었다고 말이죠. 왜가 내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메달 따는 선수 되기 위해서 그거 하겠냐고 말이죠. 항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쓴 그 글 내의 명관이 그 소중한 애들 해.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딸 정도라면 얼마나 소중한 애들입니까? 그렇게 그 부모들이 행복하게 키워준 애들을 메달 따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선배 빨래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거 하지 말아라 말이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인생도 아름다워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들 바꿔라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명관이 여기 와서 선수촌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때는 좋은 음악 선생님을 모셔다가 음악도 들려주고 문학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독서도 시켜주고 또 무슨 좋은 사회 지도자를 모셔가지고서 인생이 뭐냐 하는 것도 배우고 소설도 있고 그래서 학교 간 것보다도 운동 하나 더 했지만은 학교 가는 것보다도 선수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귀해졌단 말이야. 이 다음에 30대고 40쯤 됐을 때에 사회 나와서도 난 선수촌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대학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 말이죠. 예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인간이 뭔가 하는 것도 배웠다고 그 자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메달 따고서는 인생이 없습니다. 일찍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는 게 전부 육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신체라는 게 30 넘으면 다 늙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선수촌에 와서 있었던 사람들이 메달 따고 30, 40이 됐을 때에 밖에 나가서 나 선수촌에 있을 때에 많이 배웠다고. 음악이 뭔지 몰랐는데 그때 배웠다고 말이죠. 문학이 뭔지 몰랐는데 나 그때 시가 뭔지 알고 공부했다고 말이죠. 좀 그렇게 키워주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선수촌에 보내게 되면 운동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른 학생들보다도 앞선다고 좀 그렇게 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말이죠. 이제 그런 불만을 좀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따라서 금메달 딴 그 선수들이 20대 초반인데 맹구안이 내 인생을 다 여기서 보냈다고 말이죠. 아깝다고 그럽니다. 그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달라졌느냐. 이제 달라진 게 맹구안이 옛날에는 말이죠. 아들, 딸들을 키울 때에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거. 그겁니다. 예. 다 성공하고 이제 남보다 앞서서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맹구하니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우고 싶으냐. 행복한 게 제일이라고 말이죠. 자기 인생이 행복해야지. 불행하게 고통 가지고 살 필요 없으니까 행복한 아들, 딸들 키우자.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아들보다도 딸들한테를 맹구하니 딸의 제일 좋은 딸이 누구냐. 행복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잘 아는 이제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음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이 다음에 좋은 연주가가 되고 또 음악 교수가 되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얘가 대학원까지 나오더니 어떻게 거 아니 이걸로 끝내겠다고 말이죠. 음악은 내가 즐거워서 한 거지 음악 가지고 살려고 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말이죠.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 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 하는 건 문화가 높은 사회일수록 말이죠. 행복하는 겁니다. 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재벌집에 태어나서 무슨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풍부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 딸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까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걸 우리 좀 이제 생각했어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게 되면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뭐 그냥 대단치 않게 뉴스를 쓱 들으니까 정치계 대표자가 상대방 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몸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몸조심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민구안이 저거 깡패들이나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했냐고 말이죠. 어떻게 했냐고. 그 왜 그런가? 인격이 없어졌습니다. 인격이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은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말이죠. 쭉 내려왔는데 가만 보면 인격적으로 전정할 만한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고 보면 미안합니다. 거의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그 정치인들 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요. 어렵게 싸웁니까? 그 인격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고 말이죠. 인격이 있어야겠는데 그럼 인격이 없는 사람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말이죠.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인격이 없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사는가?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사는데 인격을 못 가진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뭘 사는 거 아니? 자기 성격으로 삽니다. 태어난데 성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말이죠. 욕하고 말이죠.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 없이 늙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보기 싫어하고 말이죠. 무슨 꼰대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지성사회도 그렇습니다. 저 이제 대학에 쭉 있지 않았어요? 대학에 있으니까 제일 수준이 좀 높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총장을 쭉 모시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쭉 살아왔는데 이제 쭉 끝나고 나면서 내가 모시고 산 총장님들 가운데 정말 인격을 갖추었던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교수들하고 비슷했지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할 수 없구나 말이죠. 그래서 자주 있는 얘기니까 그래도 하는 겁니다. 난 이제 철학과 교수 아니에요. 다른 대학에 이제 철학과 교수님들도 다 선후배 관계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 철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총장이 됐으면 대학에서 이제 처장이 되고 학사이 되고 참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히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되니까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간이 다른 교수들하고 다 친구로 살던 사람이 총장이 쓱 되고 나니까요. 이제 난 너희들 왜 있다 말이죠. 너희들보다 높다 말이죠. 그래 어제까지 가까운 교수고 친구 같은 사람들이 총장 되니까 밑으로 내려다본다 말이죠. 난 총장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말이죠. 그래 다들 친구들이 민구하니 저분 저거 총장 되고 나더니 사람 버렸다고 말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 버렸다고 말이죠. 그래 나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몇 번씩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로 있다가 총장이 되었으니까 내 인격이 올라간 줄 알아요. 인격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대로 있는데 인격이 올라가게 되면 누가 무슨 총장이 안 돼서도 존경받아요. 근데 좀 그래도 미안합니다. 난 연세대학교 오래 있었는데요. 내가 총장 가운데 제일 존경스럽게 생각한 총장이 누굴까 하면 한 세 분쯤이세요. 세 분쯤인데 이 세 분이 왜 내가 존경하게 됐냐 하면 학교에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교수가 돼요. 날 찾아와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내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서 하게 돼요. 또 어떤 총장이 나한테 와서 부총장을 선출해야겠는데 나는 한 3사람쯤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이죠. 나는 교수 사회와 모두가 좀 총장보다 넓게 보니까 말이죠. 글쎄 다 좋은 분들인데 총장님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아마 이 교수님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그분이 부총장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해요. 근데 누굴 존중하는 거 아니? 나한테 와서 학교 걱정을 하고 있던 총장이 존중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보다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총장 되니까 난 위에 있고 너희들 아래에 있다 하는 사람인 거 아니? 그 사람의 인격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은 다 다른데 그럼 그 뭐 다르냐 이제 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성격대로 산다. 늙어서도 화내기 잘하고 말이죠. 욕하기 잘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성격대로 산다는 건 욕심으로 사는 거고 말이죠. 비판하기, 난 욕하기 좋아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 크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하나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 누구 아니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 나 위해서 뭐든지 하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말이죠.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이기주의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길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기주의자가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는 거 아니 딸만 많은 집에서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딸보다도 아들이 소중하니까 말이죠. 뭐든지 예외에서 키우려 해서 거기서 자란 애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 없어요. 난 이제 이따만큼 주례도 많이 서주고 이제 제자들도 많이 보는데요. 다 결혼할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선생님 제일 좋은 가정 가지고요. 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 가질게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또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면 이혼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다 내가 60이 넘어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별거 했다고 하죠. 아들, 딸들 보기 미안하니까 이혼했다고는 안 하고요. 별거 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과 결혼 지낼 때는 뭐 이관에 가서 또 부부가 됐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가만히 보면 이기주의자입니다. 나 위해서 남편은 나 위해 주지 않는다. 또 아내는 뭐 이관에 나 위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니까 이기주의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도 행복한 것 같은 건 못 됩니다. 오히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꽃 같은 두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도 성격이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됐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못합니다. 그 이기주의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 쭉 많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하고 회사나 뭐 공무원으로 나 남부를 잡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인정 안 해준다고 말이죠. 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역시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가 나 표준을 보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또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그게 실패합니다. 하고 요새 우리 고독한 노인들이 자꾸 생기죠. 정말 그 걱정입니다. 한 10년 전입니다. 한 10년 전에 난 서대문구에 사는데요.
구청 직원이 와서 이제 선인정을 눌러요. 그래 내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독거노인이 계신다고 그래서 좀 보살피려고 왔다고 말이죠.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독거노인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다 나와 있는데요. 왔는데 그래요. 가만 보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 선생님이세요. 그래 뭐 지금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몇 해 있다가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긴데 말이죠. 대체 독거노인들이 늙어서 불행해지는데 이기주의자입니다. 남하고 함께 있을 줄 모르고요. 이제 성격을 맞출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격으로 사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늙으면요.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그 이상해요. 나도 이제 늙으니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연세대학교 우리 백낙준 총장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나이 많으니까 평안도 사투리를 자꾸 써요. 안 쓰다가 쓰게 돼요. 그 긴장했던 게 풀리니까 말이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늙은 사람들 물고 손주하고도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내가 나이 많으니까 특별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제쯤 되면 내가 늙었는가 말이요. 언제쯤 되면 내가 늙었는가. 젊은 사람들이 멀리 할 때, 이제 가까이 가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늙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말이죠. 즐겁게 놀 수 있으면 아직은 안 늙은 겁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이 80 넘으면서 장수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원될 자격을 맹구하니 80 이상 된 사람, 장관 이상 지난 사람, 교수 이상 지난 사람, 사회활동을 뭐 사장 이상 지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수클럽입니다. 80 이상이니까 90 이상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러나는 김동길 선생보다 8년이나 위가 돼요. 남은 꼭 좀 나오시라고 말이죠. 선생님이 나와야 우리 장수클럽이 그래도 인정을 받게 꼭 나오시라고 너무 부탁해서 한 번 갔습니다. 저 프레센터에 한 달에 한 씩 모이는데요. 그렇게 쓱 가보니까 전부 늙은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나 혼자 생각이 모이고 하니 여기 왔다 나까지 늙겠다 말이죠. 내가 여기 와서 늙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한 번 가고 안 가요. 왜요? 이 늙었다고 하는 건 뭐고 하니 인격이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으니까요. 멀리 하질 않아요.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성격대로 나타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후배들한테 물려주라고 하는 건 뭐고 하니 인격을 갖추지 못해 그래요. 인격을 갖춘 사람 그래요. 내가 오늘 어디서 얘기하다 좀 다들 피가 나 웃었대요. 몇 해 전에 지방에 있는 애국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요. 그래 한 50분 동안 강연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대담을 하고 그런데 얘들이 가지 않고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무 긴 시간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다 얘기 끝내고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 내 옆에 오더니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해 보셨어요? 얘가 지금 연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초등학교 때 연애했다고. 그 해보니까 그거 할 거 아니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연애해보고서는 약속하게 맹구하니 20살 이전까지 나 연애 안 한다. 20 넘어야 연애한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 넘어서 연애했지 고등학교 때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끄떡끄떡 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등학교 학생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아직은 내가 대화 필요가 되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도 도움이 되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생활하는데 뭐 이거니 인격을 갖춘 사람은 끝까지 적게 많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요. 화내지 말고요. 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요. 어떻게 되게 되면 성격이 그냥 드러나게 되면요. 어린애같이 되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옆집하고 싸우기 잘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제 인격을 갖춰야겠는데 인격을 갖추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일 첫째 조건이 말이죠.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자주 그런 얘기 내가 했을 겁니다만은 노력하는 사람은 성장에 거의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안병옥 선생님, 김태길 선생님 다 우리 도산 선생님 모시고서 일 많이 했습니다. 안병옥 선생님 홍사단 책임 맡았고요. 또 김태길 선생님 도산 아카데미 회장도 하고 그리고 나도 또 도산 선생의 정말 나 자신이 뭐라는 거 아니 작은 도산이라 그럽니다.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있는 거 아니 17살 나서 도산 선생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너무 배우게 많기 때문에 어른을 못 되고 작은 도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태길 선생님 내 친구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이제 가면 내 얘기가 나오면 김태일 선생님 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뭐고 하니 김용석 교수는 저거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칭찬 같기도 하고 흉보를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요. 그래서 나도 웃고 말하는데요. 요새 내가 말 좀 듣게요. 그리고 일기를 쓰게 돼요. 오늘 이제 자기 전에 일기를 쓰면 작년 오늘은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재작년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걸 보고선 이 금년 씁니다. 그랬으면 작년에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죠. 이제 그건 안 해야겠다 말이죠. 재작년 생각이 오히려 지금보다 앞섰구나 말이죠. 후퇴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내 친구 말이 맞아요. 지금 철들어요. 늙지 않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 사람은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성격이 드러나지 인격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성장의 몇 가지 조건인데 제일 첫째 조건이 뭐이고 하니 과거에 하던 일을 60이 넘어서도 그냥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한 50년 전에 사회 문제가 됐어요. 60이 넘으면 남자들은 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오고요. 아들, 딸들은 다 이제 독립해 나가고요.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에 나머지 20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문제인데요. 그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가 좋다고 하는 게 뭐니 계속하는 겁니다. 대학을 떠나서도 계속할 수 있는 거. 그걸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은 끊어지니까 말이죠. 불행합니다.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도 대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젊어서 못했는데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취미 활동을 뭔가 한 가지씩은 해란 말이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한번 고려대학의 한배호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아주 좋은 교수입니다. 대학원장도 하고 그런데요.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담임반에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반에 이곤이라는 애자 이름 쓰는 학생이 있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그래요. 키가 작은 학생 말이지? 그랬더니 예, 막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기억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제가 함께 좀 인사드리러 갈까 합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말이죠. 그래 왔어요. 그래서 둘이 왔어요. 왜 왔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이건 군이 63세에 공직에서 떠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을 뭐 하는가 생각하다가 뭐 한 가지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었겠죠.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 서예를 공부하게 되면요. 한문도 다시 공부해야 하고요. 공부가 많습니다. 또 우리 한글 서예도 또 이제 해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 서예 시작하면서 공부도 다시 하고 말이죠. 쭉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내가 은사니까 좀 모셨으면 해서 왔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근데 키가 아주 작아요. 제일 작은 학생이니까 나보다는 더 작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다 내 아들 같아서 말이죠. 존칭을 잘 안 써요. 대학 졸업생들은 다 존칭어를 쓰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생은 잘 존칭을 안 써요. 그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금 몇 살이 됐던가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이 될 때까지 기도 못 하고 뭐 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게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취미 활동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셋째로 나이 들면서 꼭 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독서하라고 그러세요. 책이라고 말이죠. 과거에 독서한 사람들은 계속 하면 되는데요. 새로 시작하라고. 문학도 다시 시작해보고요. 제일 좋은 건 민구안이 존경스러운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좀 읽어야겠다 말이죠. 독서를 좀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나이 들어서 행복한 건 성장하는 게 뭔가 일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수입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딸 물어봅니다. 선생님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행복한 것 같다고 그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뭐에 행복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나는 꼭 뭐라고 하니 90이 됐을 때 내가 늙은 줄 알았다고.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혼자 남고 그래서 이제 늙었구나 말이죠. 늙었으니까 이제는 어떡하는가. 이제는 주어진 일만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나 위에서 좀 살아보자 말이죠. 내가 나 위에서 즐거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구안이 지금 하는 일, 뭐 쓰는 일이라든지 가연하는 일이라든지 요거 일 끝내고서는 음악도 좀 듣고 그림도 좀 보고 예술 분야에 좀 하고 있던 거 못한 거 좀 하고 싶고 말이죠. 나 위해서 좀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들고하니 여행도 미국 캐나다를 마지막으로 2달 동안 다 다녀보고 말이죠. 긴 여행도 안 하고 이제는 90이 넘어서 늙었으니까 나 위해서 일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또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95세까지는 일할 것 같다 말이죠. 그때까지 일해보자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95세쯤 되니까 일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몸이 늙으니까 따라오질 못해요. 듣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다른 힘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95세쯤 되니까 내가 늙는 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늙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할인인간으로서 내가 늙는가 안 늙는가 말이죠. 그건 내 나름이에요. 내가 90 늙었다고 잘못 생각했거든요. 아는 건데 말이죠. 늙은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늙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이 정신이 늙어야 돼요. 그런데 정신은 늙지 않아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력을 그치게 되면 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글 쓰는 거보다 계속하잖아요. 그 항상 계속하는 게 물건이 그걸 끌어놓으면은 내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으니까 정신 안 늙어.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늙는 건 신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95세쯤 돼서 이젠 정말 내가 늙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97세 때 좀 달라졌어요. 그 민구안이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조선일보 이렇게 쭉 보니까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문화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좋은 책을 써서 독자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제일 그 영향력이 큰 사람 10사람을 뽑았어요. 쭉 발표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내 사진이에요. 난 나의 이름도 내 이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끼었나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문장도 옛날에 썼던 게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요. 이제 책을 쓴다 하는 것은 내가 쓴 거하고 독자하고 공감이 있어야 돼요. 같이 느끼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 느끼는 거 없으면 독자가 없어지고 마니까요. 그것도 이제 좀 줄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끼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80 넘을 리가 없어요. 다 70대 후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난 97세 거기에 끼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끼었으니까 내가 뭐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믿고 하니 사상은 내가 앞섰구나. 암만 여러 사람이 있어도 사상은 내가 앞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독자도 있는 거고 영향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 혼자 맹구하니 여기서 97세가 10년만 연장됐으면 좋겠다 말이죠. 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갈 것 같다. 그때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글로 가자 말이죠. 그런데 99세 때가 됐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계속해서 써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내가 거기에 끼어서 괜찮을까 했는데 한번 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끼어보자 말이죠. 그 두 실문을 칼럼 쓰기를 맡았어요. 조선일보가 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책이 2권이 됐어요. 그 2권 책이 민구안이 그 출판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00살 넘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가 생겼다 하니까 고마운 일이죠. 아직도 그래도 사람 사는 보람이 있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끝나니까 이제 중앙일보가 또 좀 써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기자가 나보고 무슨 얘기 하다가 이건 95세가 끝나고 96세를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희망이 뭐냐 그래요. 근데 속으로요. 내가 한테 희망이 있으면 뭐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나이 때는 희망이 있었다고. 먼 앞날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1년밖에 희망이 없고 많아야 2년까지 생각하니까 그럴 희망은 없다고. 근데 하나 희망이 있긴 있는데 그 희망은 맹구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내 제자들이, 내 후배들이,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는 거, 더 좋은 나라 만들어주는 거, 그거 희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희망은 내가 20대에 이런 인생을 살겠다 하는 건 작은 희망인데, 이제 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그건 더 큰 희망이라는 말이죠. 그 희망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희망으로 산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해놓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나한테 남겨준 분이 누군가, 암만 생각해도 도산 선생, 그분이에요. 그분한테서 나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작은 도산이 되고 싶다 하는 건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인격을 키운다.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하면 첫째는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쭉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관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학의 교수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내가 나를 키울 수 있고 인격을 갖출 수 있는데요. 그거 잃어버린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주변의 정치가들이 다 나이 늙어가지고서는 실패하는데 왜 그랬는가? 나라 위해서 사회에서 일할 때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직에서 떠나고 공무원에서 끝나고 다 끝나고 나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민관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생이 자꾸 넓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들고하니 같은 대학 교수지만은 교수로 살다가 정년퇴직하고서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도 내려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늦고 말이죠. 사명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갖춘다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사람하고 못 가지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대학 교수로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가서 쭉 보니까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좀 학생도 돼보고 뭐 감투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과 더불어 없었어요. 내 인생도 끝나요. 그런데 내가 교수가 됐으니까 학문다운 학문을 해서 대학에 입학해야겠다. 내 제자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야겠다. 또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정년퇴직하면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그 대학과 더불어 나와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 이렇게 업적과 함께 남아요. 그런데 내 친구인 안병 교수나 김태길 교수님 다 도산 선생의 영향도 받은 분들이니까 도산 선생 영향 받은 분들 가운데 다 똑같은 걸 미국 안에 최소한 나라 걱정을 해요. 우리 걱정해요. 근데 이상해요. 좀 지방에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면 나 속으로 미국 안에 거기서 단원이거나 아니면 도산 선생의 영향을 받았구나 말이죠. 왜요? 꼭 걱정이 나라 걱정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내 친구인 안병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 같은 분하고 항상 나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생활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일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니 우리 도산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남긴 글씨들이세요. 글씨들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녹자인데요. 애기 애타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은 내 인격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맹구하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데 애타주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대학 선생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란 게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세상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데 두 마디 말씀입니다. 그 맹구하니 인간애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자. 인간애입니다. 그런데 도사선생님 그 맹구하니 애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말이요. 거긴 뭐 들어가는 거 아니? 나보다도 더 많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인격을 안 갖추려고 해도 안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인격이 높아집니다. 같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가정, 또 같은 직장에서도 친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도산 선생을 배웠고서 애국심, 애타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배웠고요. 중학교 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통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남을 위해 줄 줄 아는 게요. 후배를 더 사랑할 줄 아는 거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서 조금 한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안이 공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제자들 사랑할 때도 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말은 못하고요. 그건 아닌데, 그 아닌데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꼭 있습니다. 누구하니 운동권 출신 교수들입니다. 다 똑같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운동권 출신 교수들은요, 그 운동권 학생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 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 밑에서 자라난 제자들, 미국안이 운동권하고 반대되는 교수를 좌파라든지 우파라든지 나눠가지고는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 교수는 그건 대단히 실수한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아주 좋은 얘기니까 말씀드린데요. 김동길 선생님하고요, 김찬국 선생님하고요, 우리 연세대학교 일찍부터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데 아주 가깝습니다. 기독학생 운동도 함께 하고요. 사회 나가서 같이 일도 많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동길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속하고요. 김찬국 교수님은 들고하니 좀 좌파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찬국 선생님이 우리 원주에 와서 이제 대학 총장도 하고 그랬는데 좀 치매가 됐습니다. 치매가 돼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길 선생님이 당신은 이쪽이고 또 김창국 선생님은 이쪽이지만은 오래 함께 살아온 우정이 있잖아요. 우정이 있으니까 문상을 갔습니다. 그래 가야죠. 문상을 갔더니 이쪽 사람들이 뭐라 이러는 거 아니 여기 어디라고 왔냐고 말이죠. 당신이 못 올 때라고 말이죠. 그 문상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말이죠. 저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우리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성격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김동길 선생님 먼저 돌아갔을 때 이쪽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때도 그랬겠는가? 그러면 안 그랬을 겁니다. 친구분이 오셨다고 말이죠. 그랬을 겁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회적으로 이기주의자는 민관이 편가르기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을 때 도산 선생과 꼭 같은 건 두 가지인데 말이죠. 후배를 키워서 나라를 키우자. 두 번째 민관이 더 많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자. 위해 주자 말이죠. 내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 가운데서 제일 불행해진 아들, 딸을 아버지는 더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인격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 말씀으로 평범한 얘기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있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 보고 항상 또 교감이 됐을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쭉 할 때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민관이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선생이니까 말이죠. 학생들을 얼마나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학문을 하는 거, 그건 꼭 하세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인생이 일하면 60이 되면 없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교육자가 되세요. 정말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위한 교육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있는 동안에 학문을 하거나 교육자가 되거나 둘 가운데 꼭 하나를 하세요 말이죠. 하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이제 권고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6.25 전쟁 이후에 연세대학교로 갔는데요. 우리 중앙학교의 선생 가운데 내가 먼저 떠나고 대학 교수로 간 사람이 7명이 있어요. 다른 중고등학교에서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얼마 있더니 자꾸 떠난대요. 박광선 교수는 고려대학의 불문학 교수로 가고요. 박노만 교수는 경희대학의 교수로 가고요. 또 한 분 국어학 교수는 건국대학 교수로 가고요. 미술 교수는 홍익대학으로 가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오고요. 7분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어떤 거니, 선생님 다시 구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나 때문은 아니지만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문하고 교육자가 되니까요. 대학에서 다 모셔간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 우리 교장 선생님이 날 찾더니 우리 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인생님이 실력도 좀 떨어지고 학부모들한테 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학기를 끝으로 내보내자고 그래요. 내보내자고 말이에요. 그래 같이 있었던 선생님께 쉽게 내보내는 것도 좀 마음 아픈 일이고요. 또 그 정들었던 선생을 그런 것에 내보내게 되면 그분은 그분들의 충격이 좀 크거든요. 받는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오라고 해서 왔던 선생인데 또 우리가 나가라 하게 되면 그 충격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사는 또 올바른 얘기죠. 더 좋은 선생이 와야겠는데 그게 제자들을 위한 길인데 더 좋은 선생을 모시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냐고 말이죠. 아무래도 나가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한 학기만 좀 참아주세요. 어디 김선생님 뭐 한 학기에 새로 선생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행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만났어요. 만나서 좀 이건 다른 선생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교감으로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날 찾아서 선생님이 학교 떠나서 뭘 한다고. 그래 여러 가지를 적거리는데 나도 더 좋은 선생이 올 수 있긴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다겠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하셔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학기 동안 모든 점에서 다 노력해보라고 내가 교무주임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좀 도와드리라고 그럴 테니까 좀 노력해보자고 말이죠.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말이죠. 노력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학기 초에 교장 선생님 뜻을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보셨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한 열흘만 좀 참아주세요. 그래요.
아니 뭐 열흘 아니면 더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오더니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 판단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제가 지방 학교에 있다가 서울 학교로 오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왔었는데 다시 지방 학교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좀 적당한 지방 학교를 소개해서 보내달라고 말이죠. 나도 마음 놓고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알겠다고.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의관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내드리자고 말이죠. 그걸로 지방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나한테 연세대학교로 왔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게 내가 할애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돼서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아들, 딸들 보고 아드님,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세브란스에 레지던트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너 세브란스에서 있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은 꼭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나 대신 저녁 대접을 해라 말이죠. 우리 가정과 나의 은인이니까 꼭 해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좋게 생각해요. 그 지방에 있다 서울 오게 되면요, 꼭 찾아와서 차 한 잔이랑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미국안이, 모든 직장에서 인격을 갖춘 지도자는 이게 바로 인천 선생의 생각이라구나. 인천 선생이라. 인천 선생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면서도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꼭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안이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통해야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더 갈 수 있는 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이야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정의를 지키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가지는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대하는 건 공정하지만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아까 인천 선생이 얘기한 게 이제 제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 북한에 가게 되면 고당 조만식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김일성한테 밀려가지고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평양시내 고려호텔에 연금당했어요. 거기에 갇혀서 살았거든요. 살건 누구도 면회를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사모님만 한 달에 한 2번쯤 1시간씩 면회를 허락하고서는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한 달에 한 2번 왔다 가고 그랬는데 한 번 사모님이 여기 오셔서 나보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겠고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두고서 내가 갈 수 없이 했고 애들까지 자유롭지 못한 이 땅에 둘 수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서울로 가라고 말이죠. 가라고. 가서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끼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뭐라 하는 거 아니, 여담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될 테니까 다 준비 갖추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그 선생님의 뜻이니까 내가 따라야겠다 하고서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서랍을 이렇게 여시더니 말이죠. 흰 봉투를 하나 내주면서 이건 가지고 가라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가면 한다고 말이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서 이제 집에 왔다가 38살 넘어서 서울 온 겁니다. 그 집에 와서 뭘 넣었는가 하고 보니까 봉투지에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장례를 지내야 할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없으면 장례를 때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장례 지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신이 세상 떠났다고 한 소식 들으면 장례 지나기 위해서 그 유품으로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봉투지에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좀 많이 힘들고 고생했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고생인데 한 번 인천 선생님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고당 선생님 얘기 다 듣고 얘기 다 들었더니 내가 얘기 듣기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거처할 집이 없어서 고생한다는 얘기 듣는데 혹시 집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 준비해 드릴 테니까 어떠시냐고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 나보고 그래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선생님이 패키지 말라고 했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선생님을 거니 다행입니다. 제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왔다 그래요. 그 사모님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참 많이 나오지는 못해서 뭐인관이 선생님 생각이 나서 뭐인관이 괜찮습니다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아, 제가 인천 선생님 뜻이라고요. 다 똑같은 교수들 대해도 다 하지만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려 하는 사람. 그래서 정의는 지키지만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정치가 가든지 원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제 인격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도산 선생님이 그걸 뭘로 가르쳐 주는 거니 애타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 있는 인격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보다는 성격으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 얼마나 인격이 소중한가 하는 것은 우리 철학자들 얘기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우리 생활의 변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학의 하나는 윤리학이고 그 윤리학에 취급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행복하게 가는 길과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3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함께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부터 인격을 갖춰야겠으니까요. 좀 새롭게 살 수 있게. 나는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해 본데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 새로워진 사람, 나이 들수록 성장하는 사람, 나이 들수록 적게 사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그런 인격을 가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